1994년 3월 17일 저녁 서울 여의도. 사람들의 퇴근 발걸음이 한강 바람에 섞여 사라지던 그 시간. 중견 무역상 강도현 42은 흔적 하나 남기지 않고 증발했습니다. 그의 차는 한강변 주차장에 문이 열린 채 버려져 있었고, 조수석 바닥엔 찢어진 달러, 뭉치, 흘러내린 환전소 영수증, 그리고 누군가 급히 손을 댄 듯 어지럽혀진 서류가 흩어져 있었지요. 트렁크에는 거래, 서류 가방 하나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고, 차량 안에서는 정체를 알 수 없는 핏자국까지 발견됐습니다. 휴대전화도 CCTV도 없던 1994년. 사람 하나가 사라지기엔 그리 어려운 시대가 아니었지만, 이 실종은 유난히 이상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그의 이름을 지우고 그의 시간을 통째로 끊어낸 듯했지요. 그리고 이 남자의 실종은 곧 두 가정을 무너뜨릴 진실을 향해 조용히 문을 열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수사가 본격화되자 강도현이라는 남자의 실체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여의도의 중견 무역회사 대표였고, 월 평균 수출입 규모는 5억 원대에 달하는 성공한 40대 사업가였습니다. 당시 1994년 대한민국에서 무역업은 가장 빛나는 산업 중 하나였고, 해외 바이어와 직접 팩스를 주고받는 사람은 곧 기회와 돈을 손에 쥔 인물로 여겨졌습니다. 도현은 바로 그 시대의 이미지를 누구보다 정확히 활용한 사람이었지요. 그의 사무실 책상 위에는 미국, 일본, 홍콩에서 온 텔렉스가 수북이 쌓여 있었고, 벽면에는 무역 박람회 사진과 외국 바이어와 악수하는 장면이 액자에 담겨 걸려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그를 해외 출장이 잦아 늘 바쁜 사장님으로 기억했습니다. 실제로 그는 한 달에 열흘 이상을 해외에서 보낸다고 말했으며, 사무실 한쪽 코르크 보드에는 여권 사본과 출국 일정표가 정리돼 있었죠. 하지만 경찰이 김포공항 출입국 기록을 대조한 순간 진실은 달랐습니다. 그의 출국 횟수는 말한 것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시간은 어디에서 누구와 함께 있었던 것일까요? 경찰이 그의 주민등록 주소지를 추적하자 첫 번째 가정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서울 서초동의 30평대 아파트. 그곳에는 법적 아내 윤혜진 39과 고등학생 아들 하나가 살고 있었습니다. 혜진은 전형적인 90년대 중산층 주부였지요. 아파트 관리비 자동이체, 아들 학원비 송금, 매달 정기적금 입금. 모든 생활은 완벽하게 정상적이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무역 때문에 바쁘다고 말하던 것을 의심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남편을 자랑스러워했지요. 남편은 해외 거래처가 많아서 자주 집을 비워요. 일본이랑 홍콩을 주로 오가고요. 힘들지만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에요. 혜진의 집엔 남편이 출장에서 사왔다던 면세품이 곳곳에 놓여 있었습니다. 일본산 전자제품, 홍콩 면세점 쇼핑백, 싱가포르 기념품까지. 그녀는 남편의 부재를 성공한 남자의 숙명으로 받아들이며 살고 있었습니다. 연락수단은 대부분 낮 시간대 사무실 전화였고, 밤에는 삐삐를 남기면 도연이 바이어 미팅 중이라 통화 어렵다, 호텔방에 막 들어왔다라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1994년 당시에는 이를 검증할 방법이 없었죠. 국제전화는 비쌌고 통화 내역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시스템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또 하나의 주소를 발견했습니다. 인천 부평구의 오래된 빌라촌이었지요. 도연은 그곳에서 또 다른 여자와 살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여자 박미선 35점. 그녀는 도연을 사실혼 관계의 남편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법적 혼인신고는 없었지만 함께 산 지 5년째였고 그녀 명의로 된 빌라에서 동거 중이었지요. 미선은 인천 남동공단 근처의 작은 의류 납품업체에서 격리로 일했습니다. 그녀에게 도연은 서울에 사무실을 둔 무역업자였고 주말엔 반드시 인천으로 내려오는 따뜻한 남자였습니다. 오빠는 서울에 자취방이 있어요. 일이 바쁠 땐 거기서 자고 여유 있으면 인천으로 와요.
이번 여름에 혼인신고하기로 했어요. 미선의 방에는 도연과 찍은 사진이 앨범처럼 전시돼 있었습니다. 월미도, 을왕리, 인천 차이나타운. 모두 인천 근교 데이트 사진들이었지요. 도연은 서울 생활이 지쳐서 인천에 내려오면 편하다고 말했고, 미선은 그 말을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통장에는 도연 명의로 매달 일정 금액이 입금됐고, 그는 공과금과 생활비를 함께 부담했습니다. 그녀 역시 그를 의심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경찰이 두 여성의 진술을 대조하자 기묘한 생활 패턴이 드러났습니다. 도연은 한 달을 정확히 절반으로 나누어 살았습니다. 월 초부터 보름까지는 서초동, 보름 이후에는 인천. 해외 출장은 그가 두 집을 오가는 공백을 숨기기 위한 완벽한 알리바이였지요. 혜진이 남편이 홍콩에 있다고 생각하는 동안 그는 인천에서 미선과 주말을 보내고 있었고, 미선이 오빠가 서울 사무실에서 야근한다고 믿는 동안 그는 서초동에서 아들의 학부모 상담을 다녀오고 있었습니다. 1994년이라는 시대가 만들어낸 정보의 빈틈을 그는 정확하게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은 거의 없었고 대부분 삐삐와 공중전화로 연락했습니다. 통화 내역은 전화요금 명세서로만 확인 가능했고 위치 추적은 사실상 불가능했지요. 도연은 두 집에 서로 다른 삐삐 번호를 남겼고 혜진에게 전화가 오면 지금 공항이라 통화가 어렵다고 했으며 미선에게는 회의 중이라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했습니다. 명절조차 치밀하게 운영했습니다. 혜진에겐 처가에 먼저 들렀다 오겠다고 했고 미선에게는 친구 모임 때문에 하루 늦게 내려간다고 말했습니다. 설날과 추석은 두 집을 1박씩 번갈아 방문했지요. 그러나 더 충격적인 진실은 경제 구조에서 드러났습니다. 경찰이 도연의 통장, 부동산 등기를 샅샅이 조사한 결과 그는 두 여성을 철저하게 분리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서초동 아파트는 혜진 명의, 인천 빌라는 미선 명의, 각 집의 재산은 각자 이름으로 되어 있었고 도연은 그 두 경제권 사이를 무역업자라는 직함으로 오가며 자금을 이동시켰습니다. 세금 신고와 대출 기록까지 교묘하게 분산돼 있었지요. 수사팀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외도도 단순한 이중생활도 아니었습니다. 강도연은 두 개의 완벽한 삶을 설계하고 두 명의 여성을 각각의 합법적 동거인으로 유지한 채 최소 5년 이상 사회와 가정 사이를 넘나들며 살아온 것입니다. 1994년이라는 시대의 허점 속에서 그는 누구도 의심하지 않는 이중 인생을 완벽히 지켜냈던 것이지요. 실종 신고가 접수된 지 나흘째 되는 날, 경찰은 두 여성을 같은 복도로 불러냈습니다. 서초동의 혜진은 남편을 찾아달라고 울며 경찰을 찾아왔고, 인천의 미선은 동거남이 사라졌다고 말하며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두 여자는 서로를 마주본 순간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형사는 조용히 말했지요. 두 분은 같은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강도현, 맞죠? 그 순간 두 여자의 세계는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1994년 3월 21일 오후 서울 영등포경찰서 2층 복도입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두 여자가 마주 서 있었습니다. 윤혜진은 베이지색 트렌치코트에 검은색 핸드백을 든 단정한 차림이었습니다. 단발 파마는 가지런했고 얼굴에는 옅은 화장이 남아 있었지요. 전형적인 강남 중산층 아내의 이미지였습니다. 반면 박미선은 회사 유니폼처럼 보이는 남색 투피스를 입고 있었고 낡은 가방을 한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화장기 없는 창백한 얼굴과 흐트러진 머리는 공장 격리 일을 하다 급히 달려온 사람의 흔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죠. 저기 실례지만 누구시죠? 혜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렸지만 최대한 점잖은 말투를 지키려 애쓰고 있었죠. 미선은 잠시 머뭇거리다 대답했습니다. 저는 강도현 씨와 함께 사는 사람인데요. 네? 함께 산다고요? 혜진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자신의 귀를 의심하는 듯 눈을 크게 떴지요. 그때 미선은 가방에서 낡은 지갑을 꺼내 주민등록등본 사본을 내밀었습니다. 인천 부평구 빌라 주소가 적혀 있었고
그 아래에는 박미선, 세대주라는 글자와 함께 같은 주소지에 강도연이라는 이름이 기재된 부분이 선명하게 보였지요. 5년째 같은 집에서 살고 있어요. 이번 여름에 혼인신고하기로 했고요. 그 순간 혜진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핸드백을 뒤져 가족 사진을 꺼냈습니다. 1992년 아들의 고등학교 입학식 날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교복을 입은 아들 어깨에 도연이 손을 얹고 환하게 웃고 있었고 그 옆에 혜진이 서 있었지요. 이 사람이 제 남편입니다. 법적으로 혼인신고된 지 17년째예요. 미선의 얼굴이 서서히 하얘졌습니다. 사진을 들여다보는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 사진 속 남자는 분명 자신이 아는 도연이었지만 자신이 모르는 아들과 함께 찍힌 가족 사진이었죠. 미선의 손에서 지갑이 떨어졌고 바닥에 흩어진 사진들 사이로 월미도에서 미선과 도연이 함께 찍은 폴라로이드 한 장이 굴러나왔습니다. 형사가 두 사람 사이로 다가와 말했습니다. 일단 안으로 들어가시죠. 조사실을 따로 배정하겠습니다. 하지만 혜진은 한 걸음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미선을 정면에서 바라보며 차갑게 물었습니다. 당신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 남편이 유부남인 걸 알면서 접근한 거 아니냐고요. 미선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고 혜진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오빠는 저한테 독신이라고 했어요. 서울에 자취방 있고 부모님은 돌아가셔서 혼자라고 했다고요. 오빠, 지금 오빠라고 불렀어요? 혜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1994년 당시 강남 중산층 여성에게 남의 남편을 가로챈 여자라는 이미지는 곧 사회적 낙인이었고 혜진은 자신이 정식 아내이자 피해자임을 분명히 하고 싶었죠. 미선도 지지 않았습니다. 그럼 뭐라고 불러요? 5년을 같이 살았는데요. 명절 때도 생일 때도 아플 때도 옆에 있던 사람은 저였어요. 명절? 혜진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우리 집은 설날 아침 9시에 떡국 먹었어요. 1994년 설도 마찬가지였고요. 당신은 그날 몇 시에 그 사람 봤죠? 미선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1994년 설날, 그녀는 오후 3시에 도연을 만났습니다. 친구 모임 갔다 늦었다는 말과 함께였지요. 혜진은 그 침묵을 확신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보세요. 명절 아침은 원래 가족이 함께하는 겁니다. 당신은 오후에나 만났잖아요. 그 말은 잔인했습니다. 1990년대 한국에서 명절 아침의 의미는 절대적이었지요. 법적 아내, 정식 가정, 본처. 미선은 자신이 오후에나 만나도 되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고였지요. 형사가 다시 끼어들었습니다. 두 분, 진정하시죠. 조사부터 받으셔야 합니다. 감정적으로 대립하면 수사에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나 혜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당신, 혹시 돈 받은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당신 명의로 뭔가 해놓은 거 있죠? 미선의 표정이 흔들렸습니다. 실제로 인천 빌라는 미선 명의였고 도연이 계약금과 중도금을 대신 넣어준 사실을 떠올렸기 때문이지요. 그녀는 그게 사랑의 증표라고 믿어왔지만 지금은 그 기억이 붕괴하기 시작했습니다. 빌라요. 제 명의로 된 빌라가 있긴 한데 역시 그렇군요. 혜진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우리 집 아파트도 제 명의예요. 1988년에 샀죠. 그 사람 말론 세금 문제 때문이라더군요. 당신도 같은 말 들었을 거예요. 미선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정확히 같은 말을 들었기 때문이죠. 두 여자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 속에는 분노, 배신감, 그리고 자신들 둘 다 같은 사기의 피해자일지도 모른다는 미묘한 동질감이 스며들고 있었죠. 그때 복도 끝에서 담당 형사가 서류 뭉치를 들고 걸어왔습니다. 두 분, 각자 조사실로 들어가시죠. 정식 진술 받겠습니다. 그리고 형사는 잠시 말을 멈추고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강도연 씨 차량 조수석에서 발견된 물건들 확인하셨죠? 찢어진 달러, 환전 영수증, 여권 사본, 여권 사진은 본인 맞습니다. 출국 준비한 흔적이 뚜렷해요. 혜진이 물었습니다.
출국요? 어디로요? 그건 아직 확인 중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차 안에 두 분 명의 서류가 함께 있었다는 겁니다. 부동산 등기부, 통장 사본, 그리고 사망보험 증권까지요. 보험이요? 미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두 분 모두를 피보험자로 설정한 사망보험입니다. 계약일은 석 달 전이고요. 복도는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두 여자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번엔 적대감이 아니라 공포였습니다. 혜진이 먼저 깨달았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 중 누군가를.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미선은 벽에 기대며 무릎이 풀렸습니다. 형사가 서둘러 의자를 가져왔지요. 앉으세요. 물 드릴게요. 하지만 물을 마실 겨를은 없었습니다. 두 여성 모두 가방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각자 도연이 남긴 흔적을 찾으려는 움직임이었지요. 혜진은 남편의 수첩을 꺼냈고 미선은 그가 출장 중 보냈다는 편지를 꺼냈습니다. 이거 확인해 보세요. 혜진이 수첩을 건넸습니다. 미선도 편지 묶음을 형사에게 내밀었습니다. 형사는 두 여자가 내민 물건들을 나란히 놓고 비교했습니다. 그리고 곧 이상한 패턴이 드러났습니다. 혜진의 수첩엔 3월 5일 10일 홍콩이라고 적혀 있었고 미선의 편지엔 3월 8일 서울 사무실에서라는 발신지가 찍혀 있었지요. 도연은 같은 날 두 곳에 있었던 것처럼 서로 다른 기록을 두 사람에게 남겨왔던 것입니다. 형사는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사람 정말 치밀하게 준비했네요. 두 여성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경쟁자가 아니었습니다. 한 남자가 설계한 거대한 거짓 속에서 똑같이 이용당한 피해자들이었지요. 형광등 불빛 아래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남자의 그림자만이 남아 있었지요. 조사 시작하겠습니다. 두 분 모두 협조 부탁드립니다. 형사의 목소리가 차갑게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1994년 서울. 한 남자가 만든 두 개의 세계가 처음으로 충돌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건 아직 시작에 불과했지요. 경찰서에서의 첫 대면 이후 두 여자는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평온은 이미 산산조각 나 있었지요. 혜진은 서초동 아파트로, 미선은 인천 빌라로 돌아갔지만 둘 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엔 오직 한 생각만 반복되고 있었지요. 저 여자가 뭔가 숨기고 있는 건 아닐까? 1994년 3월 23일 실종 신고 일주일째가 된 날입니다. 경찰은 두 여성을 따로 불러 상세한 진술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CCTV도 드물고 블랙박스도 없던 시대였기에 수사는 오로지 목격자 진술과 물적 증거, 그리고 형사들의 발품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형사는 두 여인에게 같은 질문을 던졌지요. 강도현 씨를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죠? 혜진은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3월 16일 밤 9시쯤이었어요. 남편이 집에서 저녁 먹고 서류 챙긴다고 서재에 갔다가 급하게 외출한다고 하더라고요. 중요한 바이어 미팅이 잡혔다면서요. 그때 표정이나 행동에 이상한 점은 없었나요? 형사가 묻자 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평소와 똑같았어요. 그냥 바쁜 사람처럼 보였죠. 다음 날 형사는 같은 질문을 미선에게 던졌습니다. 강도현 씨를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죠? 미선은 잠시 망설이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3월 16일 밤 11시쯤이요. 오빠가 인천 집에 들렀다가 갑자기 서울로 올라간다고 했어요.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겼다면서요. 형사의 펜이 멈췄습니다. 같은 날이지만 서로 다른 시간. 두 여자의 증언엔 2시간의 공백이 생겼지요. 형사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날 강 씨 옷차림이나 가방은 기억하세요? 검은 코트에 서류 가방 들고 있었어요. 혜진과 미선, 두 사람의 증언은 옷차림까지 똑같았습니다. 형사는 진술서를 나란히 놓고 비교했습니다. 도연이 밤 9시에 서초동을 나섰다면 11시 인천 방문은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왜 다시 인천으로 갔는지, 혹은 둘 중 누군가 시간이 조작된 진술을 하고 있는지 형사는 의문을 품었지요.
경찰은 결국 두 여성을 대질 신문하기로 했습니다. 1994년 3월 26일 좁은 조사실 안. 혜진과 미선은 책상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습니다. 형사가 말했습니다. 두 분 진술에 차이가 있습니다. 윤혜진 씨는 밤 9시, 박미선 씨는 밤 11시. 둘 다 3월 16일이라고 하셨고요. 그렇다면 그 2시간 동안 강도연 씨가 어디 있었는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두 여자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혜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본 게 맞아요. 남편은 9시에 집을 나섰어요. 아들도 봤으니까 확실합니다. 미선도 지지 않았습니다. 저도 확실해요. 오빠는 11시쯤 왔다가 다시 나갔어요. 현관 시계로 확인했어요. 형사가 말했습니다. 그럼 강 씨가 서초동에서 인천까지 갔다가 다시 어딘가로 이동했다는 얘기인데요. 두 여자는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기묘한 감정이 자라났습니다. 의심이었지요. 혜진은 생각했습니다. 저 여자가 시간을 조작한 거 아닐까? 남편에게 무슨 짓을 한 건 아닐까? 미선 역시 같은 생각을 품었습니다. 저 여자가 거짓말하는 거 아닐까? 진짜 9시에 보냈다는 게 맞아? 혹시 싸움이 있었던 건 아닐까? 조사가 끝난 후 두 여자는 경찰서를 나섰습니다. 하지만 각자의 집으로 곧장 돌아가진 않았습니다. 혜진은 택시를 타고 인천 부평의 빌라촌으로 향했습니다. 미선이 사는 곳을 직접 확인하고 싶었지요. 1994년엔 인터넷도 지도 앱도 없었습니다. 주소 하나를 들고 택시 기사에게 물어가며 찾아가야 했습니다. 아저씨, 부평구 동번지 아세요? 거기 빌라촌 말이죠? 알죠. 멀지 않아요. 택시는 좁은 골목을 빠져나가 낡은 2층 빌라 앞에 섰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외벽, 철제 계단, 베란다의 화분과 빨래. 혜진은 올려다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5년을 살았다고? 서초동 30평대 아파트와 비교하면 초라했지만 도연은 이곳에도 또 하나의 삶을 세워두고 있었죠. 혜진은 근처 슈퍼에서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저기 2층 사는 여자분 아세요? 아, 박미선 씨요? 알죠. 조용해요. 남자친구랑 같이 사는 것 같은데. 남자 자주 와요? 뭐, 주말에 보이는 것 같긴 한데 자세한 건 몰라요. 혜진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슈퍼를 나와 공중전화 부스로 가서 동전을 넣고 집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이 받았지요. 엄마, 어디야? 응, 잠깐 볼 일 있어. 저녁은 냉장고에 있으니까 데워 먹어. 전화를 끊은 혜진은 다시 빌라를 바라보다 근처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미선이 퇴근해 오는 것을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1994년식 스토킹이었지요. 같은 시각 미선도 서초동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반차를 내고 도연의 진짜 집을 확인하러 온 것이죠. 고층 아파트, 깔끔한 조경, 놀이터에서 뛰노는 아이들. 미선은 단지 앞에서 움츠러드는 자신을 느꼈습니다. 여기가 오빠의 진짜 집이었구나. 편의점에 들어간 미선은 점원에게 물었습니다. 저기 동호 사는 집 아세요? 아, 윤혜진 씨네. 그 집 아들 고등학생인데 단골이에요. 그 집 남편 자주 와요?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아줌마는 자주 보이고요. 미선은 더 묻지 못했습니다. 아파트 단지 벤치에 앉아 혜진을 기다렸습니다. 저 여자가 진짜 아무것도 몰랐던 걸까? 혹시 싸운 뒤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 아닐까? 오후 6시 혜진이 장을 본 비닐봉지를 들고 단지로 들어왔습니다. 미선은 숨을 죽였지만 혜진은 그녀를 보지 못했습니다. 이런 일은 며칠 동안 반복되었습니다. 혜진은 인천으로, 미선은 서울로 서로를 몰래 관찰하고 미행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묻고 다녔습니다. 1994년 당시엔 개인정보 보호라는 개념이 희박했기에 슈퍼 주인도 편의점 점원도 택시 기사도 정보를 쉽게 내주었죠. 그러던 어느 날 두 여자는 우연히 같은 장소에서 마주쳤습니다. 도연의 여의도 사무실 앞이었습니다. 혜진은 남편의 책상을 뒤지러 왔고 미선도 오빠의 서류를 확인하러 온 참이었습니다. 사무실 문 앞에서 두 사람은 동시에 열쇠를 꺼냈습니다.
도연은 두 여자에게 각각 사무실 열쇠를 줬던 것이지요. 당신 왜 여기 있어요? 혜진이 물었고 미선도 지지 않았습니다. 저도 오빠 짐 정리하러 왔어요. 당신은요? 제 남편 사무실인데 제가 왜 못 와요? 두 여자는 물러서지 않았고 결국 함께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엔 어지러운 서류가 널려 있었고 달력엔 빼곡한 스케줄이 적혀 있었죠. 혜진은 서랍을, 미선은 파일함을 뒤졌습니다. 이거 봐요. 미선이 낡은 다이어리를 꺼냈습니다. 거기엔 도연의 피체로 두 여자의 약속, 알리바이, 거짓말이 날짜별로 정리돼 있었습니다. 35 서초 저녁 367 인천, 312 혜진 생일 목걸이, 315 미선 생일 귀걸이. 두 사람은 숨을 삼키며 다이어리를 들여다보았지요. 혜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 사람이 우릴 일정표에 적어놨어요. 마치 거래처 관리하듯이. 미선이 경악하며 말했습니다. 그러나 충격은 곧 다시 의심으로 변했습니다. 혜진이 마지막 장을 넘기자 3월 16일, 7종 당일 기록이 통째로 찢겨 있었습니다. 이거 당신이 찢은 거 아니에요? 제가 왜요? 당신, 그날 무슨 일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증거 지우려고. 미선도 참지 않았습니다. 당신이나 말해요. 9시에 보냈다면서요. 근데 왜 11시에 인천까지 왔겠어요? 그 사이에 뭐 했는데요? 그건 당신이야말로 11시 이후엔 뭐 했죠? 혹시 같이 어딜 간 거 아니에요? 두 사람의 목소리는 점점 격해졌습니다. 사무실 안의 공기가 팽팽하게 긴장되던 그때 책상 위 유선전화가 갑자기 울렸습니다. 혜진이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말은 없고 낮은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리고 전화는 끊겼지요. 발신 번호조차 표시되지 않는 1994년이었습니다. 누가 걸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두 여자는 완전히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혜진은 미선의 통장 내역을 몰래 확인하려 했고, 미선은 전화국에 문의해 혜진의 집으로 걸려온 통화를 확인하려 했습니다. 둘 다 상대가 무언가 감추고 있다고 확신하기 시작했죠. 며칠 뒤 경찰서 복도에서 우연히 마주쳤을 때 혜진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 당신이 마지막으로 본 거 맞죠? 미선도 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이야말로 그날 밤 뭐 했어요? 두 여자는 이미 적이 되어 있었습니다. 배신은 분노로, 분노는 의심으로, 의심은 또다시 상대에 대한 위협으로 바뀌고 있었지요. 1994년 서울, CCTV도 없고 디지털 기록도 남지 않는 시대 속에서 두 여자는 서로를 쫓고 서로를 미워하며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진짜 진실은 아직 어둠 속 깊은 곳에 숨어 있었지요. 1994년 4월 2일 실종 신고가 접수된 지 2주째입니다. 영등포경찰서 강력반 형사들은 회의실 벽면에 커다란 화이트보드를 세워놓고 타임라인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1994년에는 디지털 수사 시스템이 없었기에 모든 정보를 손으로 쓰고 눈으로 비교하고 발로 뛰며 확인해야 했습니다. 화이트보드 왼쪽에는 윤혜진 진술, 오른쪽에는 박미선 진술이라고 적혀 있었죠. 담당 형사 김정훈 48은 두꺼운 수첩을 펼치며 팀원들에게 말했습니다. 뭔가 이상해. 두 사람 진술이 2시간이나 차이 나는데 둘 다 너무 확신에 차 있어. 화이트보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정리돼 있었습니다. 윤혜진 진술. 3월 16일 저녁 7시 남편과 저녁 식사. 오후 8시 30분 남편이 서재에서 서류 정리. 오후 9시 남편이 급한 미팅이 있다며 외출. 오후 9시 10분 아들이 현관에서 아버지가 나가는 걸 목격. 박미선 진술. 3월 16일 오후 10시 30분 도연이 인천 빌라 도착. 오후 11시 회사에 급한 일 생겼다며 다시 외출. 오후 11시 10분 현관 시계로 시간 확인. 형사는 지도를 펼쳤습니다. 서초동에서 인천 부평까지 차로 약 1시간. 시간상으로는 가능했습니다. 도연이 9시에 서초동을 나와 10시 30분에 인천에 도착할 수도 있었죠. 하지만
형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근데 왜 굳이 인천까지 갔다가 다시 서울로 올라갔을까? 형사가 물었습니다. 택시 기사나 목격자 진술 확보됐나? 그게 없습니다. 3월 16일 밤 시간대에 그 지역에서 도연 씨를 봤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상하네. 서초동에서 인천까지 가려면 올림픽대로나 경인고속도로를 타야 하는데 톨게이트 기록은 1994년엔 하이패스가 없습니다. 현금 내면 기록이 안 남아요. 형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디지털 흔적이 거의 남지 않는 시대의 한계였지요. 두 사람 다시 불러 따로따로 조사하자. 4월 5일 경찰은 윤혜진을 먼저 불러 조사실로 들였습니다. 형광등 아래에서 혜진은 긴장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형사는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윤혜진 씨, 3월 16일 밤 9시에 남편분이 외출했다고 했죠? 네, 맞아요. 그 시간을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세요? 거실 벽시계로 봤어요. 분명히 9시였어요. 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한 장의 서류를 꺼냈습니다. 혜진네 집 전화 통화 내역이 적힌 자료였지요. 1994년엔 이런 내역을 얻으려면 전화국에 공문을 보내 청구서를 받아야 했기에 꽤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윤 씨 댁 전화로 3월 16일 밤 9시 27분에 전화가 걸려왔네요. 여의도 공중전화에서입니다. 혜진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게 어떤 전화인지 기억이 안 나요. 통화 시간 3분 12초입니다. 꽤 긴 통화인데 누구였죠? 혜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형사는 압박을 이어갔지요. 남편이 9시에 나갔다면 9시 27분 전화는 누가 받았습니까? 혹시 남편분이 아직 집에 있었던 거 아닐까요? 아니요. 남편은 9시에 나갔어요. 그럼 윤 씨가 받았겠네요. 누구였습니까? 혜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형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시간 조작하신 거 맞죠? 혜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남편이 실제로는 10시쯤 나갔어요. 왜 9시라고 거짓말했죠? 혜진은 낡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 안엔 현금 50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형사는 놀라며 물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그날 밤 남편이 제게 준 돈이에요. 갑자기 급한 출장을 가야 한다면서 당분간 생활비라고요. 이상했어요. 남편은 보통 통장으로 넣어주는데 그날은 현금으로 그것도 500만 원이나 줬어요. 형사는 돈을 증거 봉투에 넣으며 물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앞당겨 말한 겁니까? 혜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남편이 무슨 일에 휘말린 것 같았어요. 그 돈이 떳떳한 돈 같지 않아서 저도 의심받을까 봐 무서웠어요. 그래서 남편이 일찍 나갔다고 말했어요. 그러면 그 이후 일은 제가 모른다는 게 되니까요. 다음 날 경찰은 박미선을 불렀습니다. 박미선 씨, 3월 16일 밤 11시에 강도현 씨를 봤다고 했죠? 네, 맞아요. 현관 시계로 확인했다고 했죠. 그 시계 사진 좀 보여주시겠어요? 미선은 가방에서 폴라로이드 사진을 꺼냈습니다. 사진 속 벽시계는 낡아 보였고 형사는 그것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이 시계 배터리식인가요? 네. 배터리 언제 갈았어요? 작년 겨울쯤이요. 박 씨, 그 시계 실제 시간보다 27분 빨랐습니다. 배터리가 약해지면서 점점 빨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박 씨가 11시라고 본 시간은 실제로는 10시 33분입니다. 미선은 충격으로 말을 잃었습니다. 형사는 이어 말했습니다. 그리고 박 씨 빌라 근처 슈퍼에서 증언이 나왔습니다. 3월 16일 밤 10시 40분쯤 박 씨가 라면이랑 우유를 샀다고요. 영수증도 있습니다. 영수증에는 1994년 03월 16일 2243이라고 찍혀 있었습니다. 형사는 차분하게 정리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강도현 씨는 10시 30분쯤 박 씨 집에 왔고 곧바로 나갔습니다. 박 씨는 그 직후 장을 보러 간 거고요. 즉, 11시는 아닙니다. 미선은 얼굴을 감싸며 말했습니다. 저는 정말 11시인 줄 알았어요. 형사가 물었습니다. 그런데도 왜 그렇게 확신했나요? 미선은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숨기고 싶은 게 있었어요. 미선은 통장을 꺼냈습니다. 3월 16일 오후 10시 15분, 300만 원이 입금돼 있는 내역이 찍혀 있었습니다. 입금자는 강도현. 오빠가 그날 밤 제 통장에 넣어줬어요. 인천 빌라 중도금이 곧 나간다고. 근데 왜 숨겼죠? 그 돈이 이상했어요. 평소엔 50만 원씩만 줬는데 갑자기 300만 원을 줬어요. 어디서 난 돈인지 모르겠고 저도 의심받을까 무서웠어요. 형사는 기록을 정리하며 결론을 말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시간을 조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유는 같아요. 도현이 준 큰돈이 두 분 모두에게 불안했기 때문입니다. 형사는 화이트보드에 새로운 타임라인을 그렸습니다. 실제 타임라인, 오후 10시경 도현이 서초동에서 혜진에게 현금 500만 원 전달. 오후 10시 15분 도현이 미선 명의 통장에 300만 원 입금. 오후 10시 30분 인천 빌라 도착. 오후 10시 40분경 인천 빌라에서 떠남. 오후 10시 43분 미선이 슈퍼에서 장봄. 오후 11시 이후 도현 행적 불명. 형사는 팀원들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두 여자는 거짓말을 했지만 이유는 같아. 자신을 지키려고 시간을 조작한 거야. 도현은 그날 두 여자에게 총 800만 원을 주고 사라졌어. 이건 준비된 도주다. 4월 8일 경찰은 두 여성을 회의실로 불러 다시 대질시켰습니다. 이번엔 두 사람 앞에 실제 타임라인을 펼쳐 놓았습니다. 형사는 말했습니다. 두 분 모두 시간을 조작했습니다. 이유는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제 강도현 씨가 그날 밤 두 분에게 뭐라고 했는지 솔직하게 말해 주셔야 합니다. 혜진과 미선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그들 사이엔 처음에 적대감이 아닌 기묘한 공통점이 흐르고 있었지요. 두 사람 모두 피해자라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혜진이 먼저 말했습니다. 남편이 잠깐 출장 다녀온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표정이 달랐어요. 미선도 말했습니다. 오빠도 며칠 바쁠 거다라고 했어요. 근데 불안해 보였어요.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분 모두 그날 밤 비슷한 시간에 돈을 받았고 강도현 씨는 그 직후 사라졌습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두 여자의 침묵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도현이 사라진 이후 두 가정에 남겨진 돈, 왜곡된 시간들, 모든 퍼즐 조각이 서서히 제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1994년 서울. 타임라인의 왜곡 뒤에 숨겨진 진실은 단 하나였습니다. 두 여자는 동일한 사기의 피해자였고 강도현은 마지막 순간까지 두 여자를 이용했다는 사실이죠. 1994년 4월 12일 영등포경찰서 강력반은 강도현의 사무실 임대 기록을 뒤지던 중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여의도 사무실 외에 또 다른 주소가 있었던 것입니다. 남대문 시장 인근 낡은 상가 건물 지하에 있는 월세 15만 원짜리 창고였습니다. 형사 김정우는 팀원 2명을 데리고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1994년 남대문 시장 뒷골목은 미로 같았지요. 좁은 골목과 화물차가 드나드는 적재구역, 도매상들의 외침 소리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오래된 3층 건물이 서 있었습니다. 여기 맞아? 네. 임대차 계약서에 적힌 주소가 여기입니다. 건물 입구엔 페인트가 벗겨진 철문이 있었고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 끝에는 더 낡은 철문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자물쇠는 튼튼한 다이얼식이었지요. 형사는 경찰서에서 가져온 절단기로 자물쇠를 끊었습니다. 철컥, 금속이 부서지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고 곰팡내가 코를 찔렀습니다. 전등 좀 켜봐. 천장에 형광등이 번쩍이며 켜졌습니다. 약 20평 남짓한 창고 안에는 서류와 상자가 가득했습니다. 벽면엔 철제 선반이 설치돼 있었고 그 위엔 파일 박스가 빽빽하게 쌓여 있었지요. 한쪽엔 낡은 책상과 의자, 그리고 구식 금고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완전 비밀 아지트잖아. 형사는 장갑을 끼고 책상 위 서류부터 살폈습니다. 먼지 쌓인 서류철 사이로 팩스 용지들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일본, 홍콩,
싱가포르에서 보낸 팩스들이었지요. 하지만 내용은 이상했습니다. 이거 봐. Sample 200 units via alternative route. 대체 경로? 이게 무슨 뜻이야? 밀수 아닙니까? 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른 서류를 뒤졌습니다. 수입 신고서, 더미가 나왔는데 세관 도장이 찍힌 정식 서류 옆에 동일한 양식이지만 도장이 없는 문서가 함께 철해져 있었습니다. 위조 서류였지요. 이 자식, 이중 장부 쓴 거야. 세관엔 A 물품으로 신고하고 실제론 B 물품을 들여온 거지요. 1994년 당시 무역 통관 시스템은 지금보다 훨씬 허술했습니다. 전산화도 덜 되어 있었고 서류는 사람이 직접 확인하는 방식이었지요. 특히 샘플류나 소규모 개인 화물은 관리가 느슨했습니다. 도현은 바로 그 틈을 파고든 것입니다. 형사는 선반 위 박스를 하나씩 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박스엔 달러, 현찰 영수증과 환전 기록이 가득했습니다. 1990년부터 1994년까지 무려 4년치 기록이었지요. 금액은 수억 원대였습니다. 이 돈 어디서 난 거야? 두 번째 박스를 연 순간 형사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가짜 여권 사본, 타인 명의 통장 사본, 위조된 인감증명서들. 그 가운데에는 윤혜진과 박미선 명의도 있었습니다. 이거 두 여자 서류잖아? 형사는 혜진 명의 서류를 들고 살폈습니다.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모두 진짜처럼 보였지만 발급일이 실제와 달랐습니다. 위조였지요. 두 여자 명의를 도용할 준비를 해놨던 거야. 세 번째 박스는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보험, 증권 원본이 들어있었고 도연이 두 여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한 사망보험이었지요. 계약일은 1993년 12월, 실종 석 달 전이었습니다. 보험금은 각각 3억 원, 총 6억 원이었습니다. 미친 이 자식이 두 여자 중 누군가를. 형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도연의 계획이 얼마나 치밀한지 뼛속까지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구석에 있던 금고를 열기 위해 형사는 절단기를 다시 들었습니다. 금고 문이 열리자 그 안엔 현금, 다발과 수첩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현금은 달러와 원화가 섞여 있었고 대략 계산해도 1천만 원은 넘어 보였지요. 이거 몽땅 도주 자금이네. 수첩은 낡은 검은색 가죽 표지였고 내부는 도연의 필체로 빼곡했습니다. 그런데 내용은 단순한 무역 일지가 아니었습니다. 1992년 3월 혜진 명의 아파트 담보대출 3천만 원 실행. 서류는 내가 처리. 혜진은 모름. 1992년 8월 미선 명의 빌라 계약. 계약금 1천만 원은 내가 부담. 중도금은 미선 통장에서. 1993년 5월 홍콩 거래처와 밀수 루트 확보. 샘플 명목으로 전자제품 반입 가능. 1993년 12월 보험 가입 완료. 2명 모두 피보험자. 수익자는 나. 1994년 1월 동남아 거점 마련. 방콕 아파트 계약. 태국 비자 발급. 형사는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일지가 아니라 도주 계획서였습니다. 도연은 최소 2년 이상을 들여 철저히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페이지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3월 16일 최종 정리. 혜진에게 500만 원, 미선에게 300만 원. 나머지는 가지고 출국. 김포공항 새벽 5시 비행기. 방콕, 경유 후 최종 목적지로. 형사는 수첩을 천천히 덮었습니다. 이 자식 진짜 도망간 거야. 그리고 두 여자는 완전히 이용당한 거고. 책상 서랍에는 명함 뭉치가 더 있었습니다. 도현의 명함이 아니라 해외 인물들의 명함이었습니다. 오사카 무역상, 홍콩 중개업자, 싱가포르 운송업체. 1990년대 동아시아 무역 네트워크의 핵심 인물들이었죠. 그중 한 명함이 눈에 띄었습니다. 제 파크 주연, 엑스포트 매니저, 뱅콕 트레이딩 컴퍼니. 뒷면엔 손글씨로 전화번호와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 사람 누구야? 모르겠는데 방콕이라고 했죠. 수첩에도 방콕 나오지 않았습니까? 형사는 명함을 증거 봉투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이 여자 신원 확인해. 혹시 공모자일 수 있어. 선반 맨 위에서 또 다른 박스가 나왔습니다. 이번엔 사진과 편지였습니다. 사진 속엔 도연과 동남아시아 여성이 함께 있었고, 배경은 홍콩 빅토리아 하버, 싱가포르 머라이언, 방콕 와포 사원이었습니다. 여성의 얼굴은 명함 속 박지원과 매우 유사했지요. 사진 뒷면엔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1993.1일, 뱅커. 편지는 영어로 쓰여 있었고, 발신인은 jö윤이었습니다. 팀원이 번역을 읽었습니다. 도연아, 방콕 아파트 계약 완료했어. 내가 말한 대로 3월 말에 모든 준비 끝낼게. 우리 곧 만나. 사랑해. 형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세 번째 여자가 있었어. 책상 위 달력을 보니 3월부터 5월까지 표식이 잔뜩 되어 있었고, 3월 16일엔 큰 별표와 함께 최종 출발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형사는 창고를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여긴 단순한 창고가 아니었습니다. 도연이 이중생활과 범죄를 설계한 본부, 그리고 도주 준비를 마친 은신처였지요. 이거 다 압수해. 서류 하나하나 분석해야 돼. 팀원들이 상자를 나르는 동안 형사는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작은 수첩 하나를 더 찾아냈습니다. 표지엔 긴급 연락처라고 적혀 있었고, 그 안엔 외국 번호들이 빼곡했습니다. 홍콩, 싱가포르, 방콕, 마닐라.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엔 국내 번호 하나만 덩그러니 적혀 있었지요. 이 번호 역추적해. 누구 번호인지 당장 찾아. 형사는 창고를 나오며 말했습니다. 강도현은 단순한 바람둥이가 아니야. 이 자식은 체계적으로 범죄를 계획한 사기꾼입니다. 두 여자는 그의 범죄 도구였고, 아파트도, 빌라도, 보험도 모두 계획의 일부였죠. 그럼 실종이 아니라 계획된 도주야. 그리고 방콕에 세 번째 여자가 기다리고 있었던 거고. 1994년 4월 12일 오후, 경찰은 남대문 창고에서 압수한 증거물을 모두 옮겼습니다. 서류 수백 장, 사진, 편지, 위조 문서, 밀수 기록. 모든 것이 도연의 치밀한 계획을 증명하고 있었지요. 그날 저녁, 형사는 윤혜진과 박미선을 회의실로 다시 불렀습니다. 두 여자는 불안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형사는 창고에서 발견한 위조 서류들을 테이블 위에 펼쳐 놓았습니다. 혜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제 인감증명서잖아요. 그런데 전 이거 발급한 적 없어요. 미선도 손을 떨었습니다. 이건 제 통장 사본인데 어떻게? 형사는 조용히 설명했습니다. 두 분은 강도연에게 완전히 이용당한 겁니다. 아파트도, 빌라도, 보험도 전부 그의 범죄 계획 중 일부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콕 여성의 사진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여자가 있었습니다. 방콕에서요. 두 여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창고 속 진실은 잔인했습니다. 강도현은 무역상이 아니라 사기꾼. 두 여성은 그의 사랑이 아니라 도구. 그리고 1994년 남대문 지하 창고에서 발견된 것은 한 남자의 이중생활이 아니라 치밀하게 설계된 배신의 지도였지요. 1994년 4월 15일 영등포경찰서 강력반은 드디어 수사의 초점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이제 이 사건은 실종이 아니라 도주 추적이었습니다. 남대문 창고에서 쏟아져 나온 증거들은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강도현은 피해자가 아니라 철저히 준비된 도주자였지요. 그리고 그는 이미 해외로 도망갔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형사 김정우는 팀원들을 데리고 김포공항으로 향했습니다. 1994년 당시 인천공항은 존재하지 않았고 해외로 나가려면 무조건 김포공항을 사용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출국 기록은 모두 이곳에 있었지요. 출입국관리사무소. 좁은 사무실에는 서류가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1994년엔 출입국 기록이 전산화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손으로 적힌 장부와 여권 스탬프에 의존했지요. 형사는 직원에게 부탁했습니다. 3월 16일부터 20일까지 이 사람 출국 기록 좀 찾아주세요. 도현의 여권 사진을 보여주자 직원은
난감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기록이 너무 많아서 일일이 찾기 어렵습니다. 하루에 수천 명이 출국하거든요. 그럼 전산 검색은요? 전산 시스템이 아직 불완전합니다. 수기 장부를 직접 보셔야 합니다. 형사는 짧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1994년 수사의 한계였지요. 하지만 물러설 순 없었습니다. 그럼 3월 17일 새벽 출국편부터 주세요. 0시부터 6시까지 모든 비행기요. 직원은 두꺼운 장부를 가져왔고 형사는 한 줄씩 눈으로 읽어나갔습니다. 이름, 생년월일, 여권번호, 목적지. 수백 개의 이름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다 한 이름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강동혁 짱동허, 1952년생, 목적지 방콕. 형사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이름이 너무 비슷한데. 팀원이 신상 정보를 확인했습니다. 강도현은 1951년생이고 이 사람은 1952년생입니다. 한 살 차이네요. 이름도 한 글자만 달라요. 도현, 동혁. 형사는 강하게 직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동명이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출입국 카드 원본을 요청했습니다. 직원이 카드 뭉치를 내주자 강동혁 이름이 적힌 카드를 찾았습니다. 형사는 필체를 유심히 보고 남대문 창고에서 나온 수첩과 비교했습니다. 똑같다. 필체가 완전히 같아. 강을 쓰는 법, 동의 세로획, 혁의 간격, 모두 도현의 필체와 일치했습니다. 강도현이 가짜 여권으로 나간 겁니다. 팀원이 물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가짜 여권으로 통과했죠? 형사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1994년엔 여권 검사가 허술했어. 사진만 비슷하면 통과였지요. 특히 새벽 시간은 직원들도 피곤합니다. 출국 시각은 1994년 3월 17일 새벽 5시 20분. 방콕행. 도현이 인천 빌라에서 나온 시간이 10시 40분이었음을 생각하면 모든 게 퍼즐처럼 맞아떨어졌습니다. 그럼 차는 언제 버린 거죠? 3월 17일 새벽 2시쯤입니다. 경비원이 그 시간대에 수상한 차량을 봤다고 했어요. 형사는 화이트보드에 타임라인을 정리했습니다. 3월 16일 2240 인천 빌라 출발. 3월 17일 0200 여의도 한강변 도착. 차량 6위. 0200 택시 잡아. 김포공항 이동. 0520 강동혁 명의로 방콕 출국. 완벽해. 완벽한 도주 계획이지요. 차를 한강변에 버리고 목숨 끊은 것처럼 연출하고 그 사이에 본인은 새벽 비행기로 조용히 빠져나간 것입니다. 형사는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이 여권 번호 추적 가능합니까?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위조 여권이면 어렵습니다. 실제로 조회해보니 존재하지 않는 번호였습니다. 완전한 위조 여권이었지요. 방콕 도착 후엔 추적 가능해요? 태국 경찰과 협조해야 합니다. 시간이 꽤 걸릴 겁니다. 그 사이 형사는 남대문 창고에서 발견된 보험, 증권을 다시 분석했습니다. 피보험자 혜진과 미선. 보험금은 각각 3억 원. 수익자는 강도현. 이 보험 계약 내용 좀 자세히 알려주세요. 보험사 직원의 설명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보험료 2천만 원은 도현이 일시불로 납부. 피보험자는 두 여자. 사망 시 보험금 3억. 두 사람 중 한 명이 죽으면 나머지 보험은 자동 해지. 형사는 침착하게 정리했습니다. 즉, 두 사람 중 한 명만 죽으면 된다. 이거죠. 네, 계약자가 그렇게 요청했습니다. 동업자라고요? 맞습니다. 두 분이 같은 사업을 한다고 설명하더군요. 형사는 전율했습니다. 도현의 그림이 완성되고 있었습니다. 도현의 계획은 이랬습니다. 두 여자를 보험에 가입시키고 본인은 안전하게 해외로 도주한 뒤 둘 중 한 명이 사고로 죽으면 해외에서 3억을 받아 태국 혹은 제3국에서 새 삶을 시작한다. 그리고 그 곁에는 남대문 창고 사진 속 세 번째 여자 박지원이 있었겠지요. 형사는 경찰서로 돌아가 두 여자를 소환했습니다. 회의실. 혜진과 미선은 얼굴이 잿빛이었습니다. 형사는 김포공항 기록을 테이블에 펼쳐 보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강도현은 3월 17일 새벽 가짜 여권으로
방콕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실종이 아니라 도주였습니다. 혜진은 울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그럼 살아있다는 거예요? 네. 지금쯤 동남아 어딘가에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세 번째 여자와 함께요. 미선은 손을 떨어뜨리며 말했습니다. 그럼 그날 밤 준 돈은 그게 입막음용입니다. 동시에 마지막 작별일 수도 있죠. 그 다음 형사는 보험 증권을 책상에 내려놓았습니다. 두 분은 모두 3억 원짜리 사망보험에 가입돼 있었습니다. 수익자는 강도현. 그리고 둘 중 한 분이 사망하면 다른 한 분의 보험은 자동 해지됩니다. 두 여자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 말은 저희 중 한 명을?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분 중 하나를 제거할 계획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쳤어. 완전히 미쳤어. 미선은 입을 막고 떨었습니다. 혜진은 전신이 굳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두 분을 서로 의심하게 만든 것도 고의였을 겁니다. 둘이 충돌하거나 싸우면 그 자체가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둘은 천천히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이제야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그동안의 의심, 싸움, 미행, 대립. 그 모든 감정은 도현이 설계한 판 위에서 벌어진 연극이었습니다. 형사는 마지막으로 차분히 말했습니다. 당분간 조심하십시오. 도현이 직접 손을 쓴 건 아니지만 공범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금 청구가 들어오면 그게 도현의 위치를 잡을 실마리가 될 겁니다. 1994년 4월 15일 강도현의 실종 사건은 공식적으로 계획된 도주로 결론났습니다. 경찰은 인터폴의 협조를 요청했지만 1994년 국제수사망은 지금처럼 빠르고 촘촘하지 않았습니다. 도현은 이미 한 달을 벌었고 기록도 지워진 가짜 신분으로 동남아 어딘가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고 있었겠지요. 여의도 한강변에 버려진 차, 찢어진 달러, 두 여자에게 둔 800만 원. 모든 것은 완벽히 계산된 연출이었습니다. 1994년 서울. 한 남자가 두 가정, 두 여자, 그리고 대한민국을 버리고 떠난 순간이었지요. 세 번째 여자가 기다리는 방콕을 향해 1994년 4월 18일 저녁 영등포경찰서 회의실. 윤혜진과 박미선은 다시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강도현의 도주가 확정된 지 사흘째. 경찰은 피해자 진술 보완이라는 명목으로 두 여자를 다시 불러들였죠. 형사 김정우는 두 사람 앞에 며칠 동안 수정되고 뒤집힌 진술서들을 펼쳐놓았습니다. 형사는 조용하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두 분 모두 시간을 조작하셨습니다. 윤혜진 씨는 실제로는 10시였는데 9시라고 했고 박미선 씨는 10시 40분인데 11시라고 했죠. 이유는 돈 때문이었다고 들었습니다. 자신이 의심받을까 두려워서였다고요. 두 여자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형사는 잠시 침묵하다가 천천히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이해되지 않습니다. 왜 서로에게 진실을 말하지 않으셨나요? 두 분 모두 같은 피해자인데 왜 서로를 적처럼 만들었습니까? 흐르는 침묵 속에서 혜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말은 또렷했습니다. 무서웠어요. 뭐가요? 혜진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말했습니다. 1994년엔 여자가 남편에게 속으면 사람들은 먼저 여자를 의심했어요. 왜 몰랐어? 눈치가 그 정도였어? 너도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말들이요. 저는 그게 너무 무서웠어요. 미선이 고개를 아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저도 같아요. 제가 5년을 속았다고 하면 사람들은 제가 어리석다고 했을 거예요. 5년이나 모를 수가 있냐고. 내가 뭔가 얻어먹었으니까 눈 감고 산 거 아니냐고. 그 말들이 너무 두려웠어요. 형사는 그제야 두 여자가 두려워한 건 서로가 아니라 세상의 시선이었다는 사실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혜진이 다시 말했습니다. 남편이 500만 원을 줬을 때 이상했어요. 전부 현금이고 표정도 평소와 달랐고요. 근데 저는 그 돈을 그냥 받았습니다. 필요했거든요.
아들 학원비도 밀렸고 관리비도 내야 했고 혜진은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나중에 생각해보니 제가 그때 물어봤어야 했어요. 이 돈 어디서 났어? 라고요. 그런데 묻는 게 너무 무서웠어요. 진실이 내 삶을 무너뜨릴 것 같아서요. 그 말은 1994년 한국 중산층 아내의 죄책감, 두려움, 현실이 그대로 배어있는 고백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미선이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요. 오빠가 통장에 300만 원을 넣어줬을 때 너무 이상했어요. 평소에는 50만 원씩만 조금씩 줬는데요. 근데 저도 그냥 받았어요. 빌라 중도금이 당장 나가야 했거든요. 그녀는 손수건을 꺼내 눈을 눌렀습니다. 저도 그때 물었어야 했어요. 근데 물어봐도 오빠는 또 거짓말했겠죠. 형사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왜 서로를 의심했죠? 두 분은 같은 피해자였습니다. 혜진이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처음엔 저 사람 미선을 가리키며의 공범인 줄 알았어요. 남편을 빼앗으려고 접근한 사람이라고. 그런데 조사하면서 알게 됐어요. 저 사람도 저처럼 속았다는 거려. 형사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걸 받아들이기 어려웠나요? 혜진은 잠시 말문이 막히더니 나지막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걸 인정하는 순간 제가 특별하지 않았다는 게 되니까요. 미선이 그 말을 이어받았습니다. 맞아요. 저도 같은 마음이었어요. 형사는 미간을 좁히며 듣고 있었습니다. 미선이 계속 말했습니다. 전 첩이었어요. 1994년의 첩이란 누구도 보호해주지 않죠. 오히려 욕먹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더 피해자라는 걸 증명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법적 아내보다, 사회보다, 경찰보다 저는 더 불쌍해야 했어요. 그래야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 말은 1994년 한국 사회의 잔인한 구조를 정확히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혜진도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 비슷했어요. 저는 법적 아내니까 저만이 진짜 피해자여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저 사람이 5년 동안 속았다는 걸 알고 질투가 났어요. 질투요? 네, 질투요. 이상하죠? 근데 정말 그랬어요. 남편이 나에게만 거짓말한 게 아니라 저 사람에게도 똑같이 거짓말했다는 게, 심지어 더 자주, 더 오래 만났다는 게. 혜진은 얼굴을 감싸며 말했습니다. 제가 특별하지 않았던 거잖아요. 그냥 남편의 거짓말 중 하나였던 거죠. 침묵이 흘렀습니다. 형사는 두 여자가 서로를 미워한 이유가 증오가 아니라 각자 자신의 삶이 무너지는 걸 막기 위한 몸부림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혜진과 미선의 눈빛은 이미 처음 만났던 적대감과 달랐습니다. 형사가 다시 물었습니다. 두 분 모두 도연이 준 돈을 숨겼습니다. 혜진 씨는 500만 원을, 미선 씨는 300만 원을. 그건 왜죠? 혜진이 말했습니다. 그 돈이 남편이 제게 남긴 마지막 증거였어요. 미안했다는, 조금은 고민했다는, 혹시 돌아올지도 모른다는. 눈물이 하나 떨어졌습니다. 그 돈까지 넘겨버리면 그마저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미선도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 같았어요. 오빠가 마지막으로 제게 남긴,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그냥 마지막 흔적 같았어요. 형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강도연은 두 분을 완전히 이용했습니다. 사랑도 아니었고 가정도 아니었어요. 전부 범죄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두 여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말은 너무나 잔인했지만 또 부정할 수도 없었지요. 형사는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두 분은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서로를 적으로 볼 건지 아니면 같은 피해자로 볼 건지. 그 말에 두 여자는 천천히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말없이 깊게. 잠시 후 혜진이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미선이 놀라 눈을 크게 떴습니다. 네, 당신을 남편 빼앗은 나쁜 여자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아니었네요. 당신도 그냥 나처럼 속은 거였어요. 미선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저도
미안해요. 언니를 남편 관리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알아요. 언니도 그저 최선을 다하며 살았던 거라는 걸. 두 여자는 처음으로 서로를 적이 아닌 같은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조사가 끝나고 서둘러 회의실 문이 닫혔습니다. 그리고 혜진은 출구에서 미선을 불렀습니다. 혹시 커피 한 잔 할래요? 미선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저랑요? 네. 할 얘기가 있을 것 같아서요. 두 여자는 경찰서 앞 낡은 1994년식 다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담배 연기 자욱한 공간, 갈색 소파, 믹스커피 냄새. 미선이 먼저 물었습니다.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혜진은 김이 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말했습니다.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는 확실해요. 뭔데요? 우리가 싸우면 그 사람 뜻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를 파괴하기를 그 사람이 원했을 거예요. 미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보험금 때문에 서로 죽이게 만들려고 한 거잖아요. 짧은 침묵이 흐른 뒤 혜진이 다시 말했습니다. 우리가 둘 다 살아남아요. 네. 그 사람이 원하는 건 우리 중 한 명이 사라지는 거였잖아요. 그럼 우리는 둘 다 살아남으면 돼요. 그게 복수예요. 미선의 얼굴에 처음으로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래요. 우리 살아남아요. 둘 다요. 1994년 4월 18일 밤 서울 영등포의 작은 다방에서 서로 가장 멀리 있어야 했던 두 여자는 오히려 서로의 그림자 속에서 연대를 발견했습니다. 17년의 삶도, 5년의 삶도, 서초동도, 인천도, 법적 아내도, 사실혼도, 이 모든 구분이 완전히 무너져버린 자리에서 두 여자는 비로소 같은 피해자이자 같은 생존자로 서로를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1994년 6월 14일, 실종 신고가 들어온 지 꼭 3개월이 지난 날이었습니다. 형사 김정우는 김포공항 보안팀 창고에서 오랫동안 방치된 박스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먼지 쌓인 VHS 테이프 더미 속 갈색 케이스 한쪽에 희미하게 적힌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1994년 03월 17일. 그 날짜는 도연이 사라진 바로 그날이었지요. 형사는 낡은 재생기에 테이프를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화면은 거칠게 흔들리며 흑백으로 깜박였고 오래된 감시 카메라 특유의 잡음이 끼어들었습니다. 새벽 4시 37분. 출국장 입구에 한 남자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검은색 코트, 서류 가방. 도현이었습니다. 하지만 화면은 형사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잔인한 장면을 보여주었습니다. 도현 옆에 여자가 있었습니다. 베이지색 코트, 작은 캐리어, 동남아시아계 얼굴. 나이가 30대 초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두 사람은 자연스러운 걸음으로 나란히 걸었습니다. 한 번도 주변을 살피지 않았고 마치 이 순간을 오랫동안 기다려온 사람들처럼 고요하고 확신에 찬 발걸음이었지요. 카메라 아래 타임코드가 흘러갔습니다. 4시 41분. 두 사람은 출국 심사대 앞에 섰습니다. 여권을 건네고 서류를 확인받고 짐을 넘기고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4시 42분 19초. 가장 결정적인 장면이 화면에 찍혔습니다. 도현이 그 여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단순히 잡은 게 아니었습니다. 손가락을 서로 얽어 깊숙이 끼워 잡은 그 손. 그건 오래된 연인의 손잡기였습니다. 두 사람은 동시에 웃었습니다. 긴장이 풀린 듯 행복해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화면 오른쪽 끝. 게이트 뒤로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마치 뒤를 돌아볼 필요도 없다는 듯이. 형사 김정우는 테이프를 멈추고 하룻밤을 고민했습니다. 이 장면을 그대로 두 여성에게 보여줘야 하는가. 이 진실은 상처가 아니라 상처의 끝을 잘라내는 칼날과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감출 순 없었습니다. 다음 날 혜진과 미선은 회의실로 불려왔습니다. 조용한 방, 낡은 TV,
삐죽 나온 테이프, 화면 속 도현이 등장하는 순간 두 여자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문제의 장면, 도현이 여자의 손을 잡고 웃는 장면. 혜진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숨이 턱 막힌 표정이었습니다. 미선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어깨가 작게 흔들렸습니다. 형사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남대문 창고에서 발견된 편지의 발신인 박지원, 방콕 무역회사 직원입니다. 1년 전부터 도현과 연인 관계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공범이었죠. 미선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럼 저희는 뭐였던 거예요? 형사의 대답은 단 하나였습니다. 도구였습니다. 범죄를 위한 명예 제공자, 보험 사기의 재료. 강도현에게 두 분은 계획의 부품이었을 뿐입니다. 두 여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충격이었지요. 화면 속 도현은 둘을 떠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두 여자의 삶을 무너뜨릴 계획을 세워놓고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조용한 침묵 속에서 혜진이 천천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우리 끝까지 살아남아요. 미선은 잠시 망설였지만 그 손을 잡았습니다. 네, 둘 다 살아남아요. 1994년 6월 김포공항 CCTV는 3개월 동안 어느 누구도 믿지 못했던 마지막 진실을 드러냈습니다. 강도현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세 번째 여자와 함께 서울을 떠났습니다. 두 가정을 버렸고, 두 여자를 속였고, 두 삶을 파괴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만은 그가 끝내 계획하지 못한 일이 있었습니다. 버려진 두 여자가 서로를 증오하는 대신 서로의 손을 잡았다는 것. 강도현이 남긴 모든 것 중 유일하게 무너지지 않은 건 그가 무너뜨리려 했던 두 여성의 연대였지요. 이야기는 끝났지만 남겨진 이들의 기다림과 상처는 여전히 현재형으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억하고 잊지 않으려 할 때 그들의 고통은 조금은 가벼워질지도 모르지요.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실종의 흔적이었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사라진 이들의 발자국을 계속 따라가 주세요.